절차법이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은 지금 왔다 갔다 막 하는 내용이 혼재돼 있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떠먹여주는 식으로 차근차근 하는 것을 익숙한 상황에서는 지금 뭐 어디를 어떻게 하는지 헤맬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용이 지금 깊게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여기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만약 여기서는 딴 생각하다가 나중에 책 보고 해야겠지 하면 아까 내가 왔다 갔다 한 거가 자기가 커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이 수업에서 하는 거를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여기서 이해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딴 생각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하려면 그게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나는 이 책을 지금 차근차근 여기 지금 이 이야기한다, 이 이야기한다 하면서 앞에서부터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혼자 하려면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할 때 잘 쫓아서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막 어렵다고 생각하고 포기하지 마요. 그냥 쓱 같이 해나가면 되는 거니까. 오늘 진도는요. 저번 때 218조의 1항의 변론 종결 옛날 말은 후라고 하는데 이 표현에 요새 이게 뭐 국어 순화처럼 변론 종결 뒤에 승계인이에요. 물론 변론이 없이 무변론 판결이라고 우리가 한번 배웠죠. 257조에서 없는 판결도 있을 수 있어요. 왜? 피고가 답변서를 안 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변론 종결이란 말이 없는 거니까 가로에 그런 경우에는 변론 종결 뒤에 승계인에 대해서 가로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때 이렇게 조문에 보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건 특수한 경우고 일반적으로는 변론이 종결된 때를 기준으로 판결문에 원고, 피고가 나와서 원고 갑, 피고 을이 나오니까 원고가 뭐 승소했든 원고가 패소했든 이 판결은 갑과 을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효력이 생기는 상대적 효력 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이러한 주관적 범위가 사람이란 뜻에서 주관적이란 말을 쓰죠. 주관적 범위가 예외적으로 이런 사람한테는 확장이 된다. 그 이유는 을이 나중에 병한테 쓱 이 계쟁 목적물을 양도해버리면 이 판결의 효력을 원칙대로 갑과 을 사이에 한정해버리면 이게 벗어나게 돼요. 기껏 판결을 받았는데 종결 뒤에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원래 판결문은 거기 변론 종결 시점까지만 반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뒷얘기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쓱 넘겨버리는데 그 넘긴 게 뭔가 올가매야 될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판결이 휴지 조각에 불과한 꼴로 갈 수가 있어요. 패소한 을이 쓱 약간 짜고서 아는 친구한테 쓱 넘겨버리면 을이 판결문에 나오는 거고 병은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 판결의 효력을 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주관적 범위가 확장되는 건데 다만 이 병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판결에 반영된 시점 이후에 자기는 정상적으로 양수를 했는데 내가 왜 니네 싸움에 구속돼야 되느냐의 이 사람의 절차 보장과 관련한 절차적 보장 나의 기판력에 오늘 나간 유인물에도 있는데 기판력의 본질이 뭐냐에서 이제 기판력의 근거가 뭐냐로 이제 이 추상적인 논쟁 이론이 옮겨갔는데 과거에 근거의 중심은 공권적 판단에 대한 법적 안정성이 근거였었어요. 기판력으로서 더 이상 그
관계에 대해서 다투면 안 되는 근거가, 기판력의 근거가 뭐냐? 생각해 보세요. 왜 다시 싸우면 안 돼요? 그 법률 관계에서. 이 물건의 소유권을 놓고 내려준 판결에 대해서 난 진짜 억울해요. 내 건데 지금 하여튼 판결로는 확정된 내용으로는 내 게 아닌 것으로 지금 상대방 것으로 된 것에 대해서 억울해요. 근데 왜 이제 더 이상 승부 싸움을 그만둬야 돼요? 왜 그래? 판결이 확정 났는데 거기에서 개인이 이의를 달면 사회적으로도 혼란이 일어나고. 그게 이 말이야. 공권적 판단에 대한 법적 안정성. 그렇지만 그래도 하늘이 아는 진실에 비춰서 왜 더 이상 이 문제를 다투면 안 되느냐를 좀 더 실질적으로 본 입장은 자기 책임이라고. 충분히 절차적으로 싸울 수 있는 것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이 절차적 보장 상태에서 이제 내려진 결론이니까 자기가 충분히 변명을 하고 억울한 것을 하소연하고 해서 그 결과로서 이제 구속받아라 라는 근거를 자기 책임, 절차적 보장을 받았다는 근거에 자기 책임으로서 보는 입장이 새로 등장을 했어요. 결론으로 말한다면 이 두 가지 입장이 다 고려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내 입장이에요. 다만 나는 더 어느 것을 중시하냐면, 나는 어느 걸 중시할 것 같아. 내가 맨날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뭐 있어요? 요걸 나는 맨날 강조하잖아요. 절차적 보장. 그래서 자기 변명을 펼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줬다. 이런 포인트란 말이죠. 그게 기판력에 나는 근거로 보는 거예요. 계속 설명에 실패하는 게 뭐였었어요, 내가? 설명하다가 실패하고 설명하다 실패하는 게. 이 A 플러스 맞느냐, F 맞느냐, 이 자리 놓고서 맨날 설명을 하다 실패하잖아, 지금. 응? 그거란 말이고요. 자기가 여기에 열심히 출석을 하고 열심히 집중해서 듣고 시험 공부 열심히 해서 A 플러스 맞은 거야.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땡땡이 까고 수업에 딴짓하고 그 다음에 시험 공부도 안 하고 와서 F 맞는 거야. 자기 책임이라는 거지. 그렇죠? 자기 책임으로 나온 결과에 구속받는, 그 A 플러스냐 F냐 구속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 때 얘기했듯이 내가 그 과정에서 충분히 나타낸 결과로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거기에 내가 왜 구속돼야 되느냐를 강조한다면 이런 게 기판력의 근거에 있어서 더 부각되는 거예요. 나는 그 두 번째 입장에 대한 강조의 폭이 되게 센 사람이고, 나의 민사소송법 세계는 당사자 중심의 세계예요. 법원과 당사자에 있어서의 이 두 주체 중에 나는 당사자한테 무진장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이 절차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효력에서 벗어나야지 왜 그 효력에 이 사람이 끼어들어가느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 가지 그 기판력에 있어서 뒤에 나오는 어떤 사안을 놓고 이 사건이, 즉 객관적 범위라는 측면에서 이 사건이 에서의 대상, 그 다음에 주관적 범위라는 의미에서 이 동일한 사건에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 그 다음에 시간적 범위에 있어서 변론 종결 시점, 이유는 뭐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데 시적인 상황에서는 그 이전 상황이라도 나는 지금 말한 바는 없지만 어떻게 이야기를 깊게 들어가면 하냐면, 시적 범위에서도 종결 전에 저번 때 무슨 얘기를 했어요? 종결 시점 이전에 어떤 계약 관계를 바탕으로 한 싸움에서 그 사기 당했다, 착오가 있었다라는 것은 종결 시점 이전 거 갖고는 지금 뒷북치면 안 된다라는 게 일반 얘기고, 거기까지만 내가 이야기를 해줬는데 실은 사기 주장, 사기 당했다라는 것을 그때는 펼치지 못했고 뒤늦게 자기가 사기당한 걸 이제서야 깨달았다 라면, 그런 주장을 펼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펼쳤었어야 되는데 안 펼쳤기 때문에 지금 뒷북치는 게 문제이다라면 기판력에 의해서 차단돼야 되는데, 그 기책적인 게 본인에게 없다면
뒤늦게라도 그런 주장을 펼칠 기회를 부여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잠깐 내 생각이니까 잊어버리면 되고 다시 그때 얘기했듯이 지금에 와서 무슨 사기 사유가 있다든지 지금에 와서 이 계약을 해제하겠다든지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변론 종결 시점 이전 상황을 갖고 뒷북치는 건 안 된다. 그때 당시에 그 계약의 유효, 성립, 뭐 효력 이런 것이 불거졌을 때 그런 얘기 등을 방어를 해가지고 가타부타 법원의 판단을 받아냈었어야지 지금에 와서 그걸 끌어내리려는 것은 안 된다. 뭐 이런 것 등등에 있어서 다시 정리하면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라든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라든지 기판력의 시적 범위 등과 관련해서 이 당사자의 절차 보장이라는 것을 좀 더 강력하게 투입하면 기존 여러분이 어떤 사안을 볼 때 기존의 제일 일반적 입장보다 나는 좀 더 그걸 다시 한번 파헤쳐서 분석을 하게 되는 상황으로 끌고 가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한테 지금 잠깐 이제 이 사고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고.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저번 시간에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을 포착함에 있어서도 어떤 두 가지 큰 축을 가지고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제3자도 올가매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제3자가 스스로 관여하지도 않은 결과를 수용하라라고 하는 데 있어서 하나 고려할 것은 이 사람의 그 판결과 관련해서 원래 당사자와 동급으로 볼 정도냐, 동급이 아니라면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변명을 할 기회가 지금 누락된 채 판단을 구속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둘 축에서의 어떤 고려 요소를 비교 형량해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한 것을 여러분은 이제 교과서에 보면 막 이론적 인 베이스 기준이랄까 이런 걸 막 만들어서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그거 읽으면 그냥 암기한달까? 그걸 그냥 큰 틀에 고려 없이 그 사안만 바라보고 결론을 애우려고 한달까? 받아들이려고 하면 그 기억이 없어지면 그 문제 자기가 잊어버리는 거죠. 근데 큰 틀에서 보면 설사 자기 판단은 소수의 쪽에 쓸지는 모르지만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해보는 거죠. 그런 큰 기준에 의해서. 이해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변론 종결 후에 승계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돌아와서 이걸 갖다가 이제 큰 흐름으로 한번 다시 볼게요. 변론 종결 시점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갑이 을한테 이 물건의 주인이라고 자기가 하면서 인도 청구를 했어요. 인도 청구를 했는데 지금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은 그래서 을이 깨지고 갑이 승소했어요. 갑이 승소해서 인도를 해야 되는데 변론 종결 시점 후에 양도를 을이 병한테 했어요. 이랬을 때 병을 이 판결에 올가매는 게 218조의 1항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가 확장되는 변론 종결 뒤의 승계인인데 그럼 이 이전에 소송하는 도중에 을이 병한테 팔았어요. 이랬을 때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소송을 하는 와중에 을이 병한테 팔았어요. 갑이 을을 상대로 소장을 내서 변론을 열고 막 지금 서로 공방을 펼치는 와중에 을이 뭔가 그 나쁜 의도든 좋은 의도든 뭐는 특별한 의도 없든 하여튼 지금 팔아야 될 상황이 돼서 예를 들어 아들을 집 한 채 사줘야 된다든지 딸을 시집 보내야 되기 때문에 목돈이 필요해서 판다든지 뭐 이런 상황도 충분히 소송 중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 그렇게 나쁜 의도로 뭘 빼돌리려고 한 게 아니더라도 하여튼 나쁜 의도든 뭐 특별한 의미가 없든 팔았다라고 했을 때 갑이 만연히 을을 상대로 끝끝내 소송 가서 이기더라도 판결문에 을 피고 을로 나오면 제3자 병하고의 관계에서 만약 그게 변론 종결 뒤에 이뤄진 일이라면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가 확장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가는데 지금 이거는 소송 도중이니까 변론 종결 뒤가 아닌 거예요. 그럼 갑으로서는 그냥 만연히 소송을 해봤자 헛방치는 거예요. 누구를 타깃으로 해야 돼요? 병을 타깃으로 해야 돼요. 을은 빠져나가든지 을도 뭐 같이 하든지는
뭐 그다음 문제인데 병이 반드시 판결문에 등장하지 않으면 헛방친 거죠. 아까 변론 종결 뒤의 승계인은 병이 등장할 상황이 있었지 않았던 거죠. 변론 종결 뒤 상황까지는 판결에 나타내 줄 수가 없는 시점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을로 나왔지만 병한테 연결을 시키느냐 마느냐가 변론 종결 뒤의 승계인의 문제인데 지금은 소송 도중에 양도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것을 갖다가 판결문에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병을 끌어들여야 돼요. 갑이 병을 끌어들이는 게 우리가 소송 승계라는 이런 개념을 하나 배워야 돼요. 다시 정리해보면 소송 승계는 소송 도중의 문제이고 변론 종결 후의 승계, 같은 승계라는 말을 쓰는데 변론 종결 뒤의 승계는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소송하고 있는 와중에는 승계를 시켜야 돼요. 승계를 안 시킨다면 만연히 을을 피고로 해서 나온 판결은 병하고는 상관없게 돼요. 이해되겠죠? 그런데 218조 지금 2항에 보면 218조 2항이 뭐라고 그래요? 소송 도중에 실은 승계가 있었는데 약간 그걸 갖다가 이렇게 뒤에 나쁜 의도가 있었는지 을과 병이 그걸 갖다가 을이 소송에서 숨겨버려 가지고 쓱 넘겨놓고 갑이 만약 그런 걸 알았다면 좀 아까 말한 81조의 참가 승계 등에 의해서 끌어들일 여지가 있었었는데 그런 것조차 모르고 확 넘어가게끔 을과 병, 을 측이 쓱 약간 기망을 했다든지 해서 그런 일이 없은 것처럼 막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라면 조문이 하나 딱 걸 수 있게 마련한 게 218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련해서 변론 종결 뒤에 승계인으로 추정한다라는 조문이 있어요. 물론 추정이에요. 간주는 아니고 추정하는데 어떤 상황이 있어요. 소송 도중에 넘겼는데 그게 을 측이 약간 적극적으로 뭔가 헷갈리게 해가지고 갑이 참가 승계 등의 이런 상황으로 끌고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을 측이 그랬다면 변론 종결 뒤의 승계인으로 추정을 시키니까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어요? 판결의 효력을 미칠 수가 있죠. 소송 도중에 이루어진 승계라도 을 측이 그렇게 해가지고 약간 의도적으로 뭘 했다면 추정을 시켜서 판결의 효력을 병을 올가맬 수 있게 하는 추정 규정이 하나 있죠. 물론 추정이니까 번복은 가능하죠. 정확한 진위가 드러나면 변론 종결 전에 승계가 됐다는 게 확실히 드러나면 추정은 번복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뒤에 넘어간 것으로 보는 거예요. 소송 도중에 넘어갔지만 변론 종결 끝난 뒤에 넘어간 거로 보고 본다라면 안 되겠죠. 추정하고 이렇게 해서 추정이 되면 소송 뒤에 승계인으로 추정되면 판결 효력을 병을 걸어버릴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조문이 218조 2항이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런 조문도 하나 있지만 다시 돌아와서 그럼 소송 도중에 갑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기회에서 하면 된다라고는 하지만 아이고 그 도중에 팔아버리는 것까지 계속 주시하면서 뭔가 추가적인 이 소송법적인 자기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소송하다가 을이 뭔가 불리해지니까 쓱 팔아버리고 빠져나가고 새로 병을 거고 또 그래서 다시 무한정으로 생각해본다면 병을 그래서 승계시켰는데 또 병도 쓱 하다가 어차피 이거 괴롭히기나 하자고 또 병이 정한테 쓱 넘기고 그럼 무한히 이렇게 뺑뺑이 치게 만들면 어떻게 하겠느냐의 문제에 불거지는데 그래서 입법적으로는 소송 딱 걸려버리면 어떤 식의 입법을 지금 내가 말한 데서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어떤 식의 입법. 네가 그런 거 꼴 보기 싫다. 뺑뺑이 치는 거. 어떻게 해요? 그렇지. 소송 시작하면 양도를 금지시키는 이런 입법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런데 우리 법은 그런 제도로까지는 구축해 놓고 있지 않아요. 소송 걸렸다고 해서 못 팔게 하면 한편 무슨 문제가 벌리죠. 아까 말한 대로 지금 딸 시집 보내려고 목돈이 필요해서 팔려는 이런 거 소송 걸렸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이 거래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거기까지는 우리는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러면 하여튼 좀 아까처럼 이게 을병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불안하고 이게 소송하는 와중에 이게 안정성이 없고
그렇다고 팔지 못하게 하는 건 없는데 공식적으로 그래도 하나 그런 제도가 있어요. 물건에 대해서 인도 청구 소송을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이 물건의 점유가 딴 사람한테 넘어가 버리고 양도해 버리면 계속 이게 곤혹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소송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소송 들어간 것만으로는 내 주장이 나중에 최종 내 것으로 되는 것은 아직 미정인 거니까 내 맘대로 상대방을 팔느냐 마느냐에 걸 수는 없는 상태지만 가령 내 말이 맞다면 이 사람이 나중에 빼돌리면 안 되니까 묶어둔 채 내가 내 말이 맞을 때까지는 좀 묶어두고 싶다. 아까 말한 건 적극적으로 양도를 금지하는 것으로 곧바로 직결되지는 않지만 내가 하나 무슨 조치를 밟아서 이걸 갖다 얻다 팔거나 하는 것을 못 팔게 묶어두는 제도가 하나 있어요. 어떤 제도예요? 가처분, 가압류 이런 걸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분을 금지시키는 그런 직접적으로 올가매는 것을 취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보전 처분이라고 해서 가처분. 왜 그럼 처분 앞에 가자가 있어요? 본격적인 것은 내 말이 법원에 의해서 공권적 판단으로 네 거다라고 해야 그 본격적인 남의 물건에 대해서 이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건데 지금은 누구 말이 맞을지는 아직 모르죠. 다만 내 입장에서 원고 입장에서 내 말이 맞는 걸 전제로 묶어 하는 의미에서 가짜를 붙여서 해달라고 하는 처분 금지 가처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처분을 걸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 금지 가처분,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같은 것을 걸면서 소송을 해서 일단 묶어두고 최종적으로 내 말이 맞으면 그 뒤에 이제 회수를 한다든지 할 수 있게끔 그 소송의 와중에 못 팔게 만든다든지 양도 못하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 금지 가처분,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이런 것 등을 걸고 시작한다 이 이야기예요. 됐겠죠? 지금 얘기하는 건 어디 얘기에서 나오냐면 뒤에 소송 승계라는 이제 다수 당사자 소송의 얘기를 지금 미리 하고 있는 거예요. 옆번호 14-79 얘기가 막 지금 페이지상은 뒤에 전혀 관계없지만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14-79에 소송 승계라고 그래서. 되겠죠? 그럼 지금 얘기하는 것은 82조에 인수승계라는 제도가 있어요. 인수승계. 아까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 을을 지금 타깃으로 하고 있는데 을이 병한테 다시 돌아와서 여기 을이 병한테 소송 도중에 양도를 해버리면 을을 누구로 병으로 만들기 위한 82조의 인수승계를 법원에 요청을 해서 법원에 인수승계를 요청해서 법원이 허용을 하면 병을 피고로 끌어들이는 인수승계 12조의 인수승계라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거기에서 연결시켜서 좀 아까까지 설명 다시 보고 그거에 대칭되는 81조의 참가승계는 어감이 어떻겠어요? 인수승계는 뭔가 끌려 들어오는 느낌이고 참가승계는 뭔가 적극적인 느낌이긴 하는데 느낌 알겠죠? 그러니까 참가승계는 오히려 병이 당당하게 내가 을축에 들어가겠다. 승계가 있었던 상황에서 여러분은 자꾸 도망가려고만 하니까 인수승계가 먼저 떠오르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병이 을한테 샀고 내가 샀을 때 여러 가지 파악해 본 이상은 뭔가 지금 소송은 있지만 사면서 어차피 이거는 우리 건데 갑이 상대방의 말이 터무니없다라는 나름대로 판단하에 샀으면 그 다음에 자기가 새로운 주인이 됐으니까 을이 만연히 소송을 수행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적극적으로 당사자가 돼서 자기가 방어를 하면서 그걸 갖다가 자기가 산 이상 자기 것으로 하는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도 있는 상황을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을로부터 병으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 병이 빠져나가려고 한다라는 생각만
고정적으로 우리가 관념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병이 스스로 내가 뛰어들어서 완전히 문제 없는 것으로 뭐 이것을 갖다가 자기 것으로 하겠다라는 뭐 적극적인 생각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때는 그 병이 이 절차의 당사자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81조의 참가승계라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언뜻은 인수승계적인 상황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참가승계도 있을 수 있다. 자기가 뛰어들 수도 있다. 하여튼 이런 게 지금 81조의 참가승계와 82조의 인수승계가 소송승계 중에 그 자체를 소송승계라고도 부르고, 소송승계 속에 이런 계쟁물의 양도 양수가 있다고 그래서 특정승계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특정승계와 대칭되는 게 포괄승계라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송승계의 협의의 소송승계에는 81조의 참가승계가 있고 82조의 인수승계가 있는데, 이런 소송승계의 넓은 의미로 쓸 때는 포괄적인 승계로서 당연승계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요거는 소송승계 속에 특정승계라고 그래요. 그럼 포괄승계, 당연승계는 어떤 경우냐? 어떤 계쟁물의 양도가 있는 게 아니라 상속이 발생한 거나 회사 간에 합병이 발생하면 그게 상속인한테 포괄적으로 권리 의무가 승계된다. 당연히 승계된다. 이런 것 때문에 포괄승계, 당연승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겠죠? 이 경우는 다시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의 상황으로 가서 보면 갑과 을의 싸움에서 이겼는데 우연히 변론 종결 뒤에 을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판결문이 을한테 1억 원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확정이 돼서 갑이 판결문을 갖고 이렇게 받으러 갔더니 을이 죽은 거예요. 그 시점에는. 판결이 나온 시점 이후에는. 그리고 상속인이 뭐 공동으로 병정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그 상속인으로 병이 있어요. 이랬을 때의 관계를 자칫 잘못하면 병한테 다시 소송 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당연히 포괄적으로 실체법에서 상속이 발생하면 권리 의무가 승계되니까 판결문상으로도 판결문에는 을의 이름으로 피고로 나온 거지만 병으로 가서 효력을 미칠 수 있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에 있어서 그 승계는, 이런 당연 승계는, 포괄 승계는 당연히 승계인으로 보고, 우리가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에서 범위를 가지고 고민을 했던 게 특정 승계가 이루어졌을 때 어느 범주에서 이 사람을 올가맬 건가를 아까 또는 전에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당연 승계는 당연히 승계가 있으니까 판결 효력이 생기니까 굳이 갑이 다시 너 상속받았네? 그럼 이제 너희 아버지 거 그 사건에 대한 권리 의무가 승계됐으니까 다시 내야 되느냐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을 명의 아버지 이름으로 받은 판결을 아들 병한테 가서 효력이 생길 수 있게. 근데 이건 원칙이 아니라 예외죠. 왜? 원칙은 갑과 을 사이에서의 상대적 효력에 본다면 아무리 아들이지만 병한테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외가 되는 거죠.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이죠. 소송 도중에 당사자가 죽을 수도 있어요. 소송 도중에 당사자가. 이번에는 그러니까 소송이 끝나고 죽은 경우는 판결문에는 나타나지 않는 거의 시점에서 죽은 건데 효력이 있다라고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으로 얘기해 줬는데, 지금은 다시 돌아와서 소송 도중에 죽었어요. 소송 도중에. 갑과 을이 싸우고 있는데 을이 소송 도중에 죽었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소송 도중에 죽었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을이 죽었어요. 소송 도중에 싸우다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당사자가 승계인으로 바뀔 것 같아. 그러니까 상속인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 이런 용어가 나와요. 소송 절차가 두 당사자가 대립으로 쌍방으로 공개된 법정에서 싸우는데 한 명이 죽어버리면 방어에 있어서 축이 무너지잖아요. 쌍방 심리 이 축이. 그러니까 절차를 일단
중단시킨다는 개념이 나와요. 중단시킨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절차가 중단이 돼요. 그래서 어디를 이제 또 그걸 하려면 봐야 되냐면 이번엔 또 앞으로 가야 돼요. 옆번호 9-1 이런 데로 가야 돼요. 9-1. 심리가 정지가 된다. 정지에는 중단과 중지가 있다. 그래서 중지는 무슨 천재지변 같은 게 일어나서 재판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중단은 좀 아까 같이 당사자가 사망했다든지 이런 경우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233조 이하의 절차가 중단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대립 당사자가 치고받고 해야 되는데 한쪽이 사망을 했다라는 것에서 쌍방심리주의라는 심리 원칙상 절차의 진행을 중단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좀 아까 말했듯이 상속인이 절차를 수계하는 이런 과정을 밟아요. 그러니까 절차적인 표현으로는 수계한다라고 그래요. 절차를 수계해요. 그 다음에 당사자 측면에서는 승계가 이루어져요. 아들로 승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의 그 승계의 상황이 지금 소송 도중에 승계라고 쓰고 있고, 다만 여러분이 아까 말한 특정 승계든 지금 말하는 사망과 같은 당연 승계든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이라고 할 때의 승계의 개념과 지금 소송 도중에 이루어지는 승계의 범위는 완전히 100% 똑같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은 아까 말한 대로 자기가 절차에 직접적으로는 관여하지 않은 시점에서의 승계이기 때문에 효력을 받느냐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거고, 지금 말하는 건 소송 도중이니까 그 범위가 변론 종결 후의 승계라는 말과 소송 도중에 이런 승계의 말은 꼭 100% 일치하는 건 아니다. 근데 지금 대비되는 축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 도중에 당사자가 사망을 하면, 즉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상황으로 이제 접어들게 되는데, 실체법에서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랬을 때 절차는 일단 중단시킨다. 그 다음에 상속인이 수계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수계를 하면 이제 그 상속인이 들어오겠죠. 그렇지만 당사자는 승계가 이루어진 거다. 그 죽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승계가 이루어진 거다. 승계가 이루어졌지만 절차적으로는 일단 중단시키고 수계라는 과정을 밟는다. 그러니까 수계라는 말은 절차적인 측면에서 수계라는 어떤 절차를 밟는다. 승계는 당연히 아들로 넘어간다. 당사자의 지위가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당연히 넘어간다. 물론 이제 우리가 실제법에서 상속을 포기하느냐 뭐 이런 문제는 있지만 여기서 논외로 하고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게 당연승계죠. 소송 도중에 일어나는. 소송 도중에 계쟁물의 양도가 있으면 인수승계나 참가승계 등이 벌어지고, 소송 도중에 포괄승계가 있으면 이렇게 233조가 절차적인 측면에서의 조문이고, 주체가 이렇게 당연히 승계된다라는 것은 조문에는 없어요. 특정 승계에 관한 것은 81조, 82조가 있는데 당연 승계에 관한 것은 당사자 측면에서의 조문은 없지만 절차적인 측면에서 233조 등에서 수계가 이루어지는 이런 조문이 있어요. 되겠어요? 그렇게 되는데, 조문에서 하나 더 나가서 볼 것은 238조인가에 보면 당사자 사망의 경우에 절차가 수계되는 과정이 추가로 이루어지는데, 소송 대리인 등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이런 표현이 하나 있네요. 238조 맞나요?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238조 조문을 그 233조부터 조문이 쭉 펼쳐지는데, 실제 중단이 되는 사유는 지금 사망 말고 또 다른 사유 등이 몇 개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중단이고 해서 그 조문을 쭉 볼 때 조금 강약을 주면서 본다면 233조 다음에 238조가 의미 있는 조문으로 한 번 더 또 부각이 돼요. 238조가 좀 아까 말했듯이 소송 대리인이 있다면 굳이 절차를 중단시킴에 있어서 예외로 하고 있는 표현이 뭐냐?
두 당사자가 싸우고 있는데 이 죽은 자 측에 소송 대리인이 있으면 우리가 소송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변호사 대리의 원칙이에요.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대리의 원칙이라는 조문이 87조 등에 자리 잡고 있어요. 변호사 대리의 원칙과 변호사 강제주의하고는 구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저번 때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변호사 보수도 소송 비용에 산입된다. 뭐 이런 이야기 잠깐 한 바 있는데 지금 변호사 대리의 원칙과 변호사 강제주의는 구별을 해야 돼요. 우리 법에는 변호사가 강제되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헌법재판에서는 변호사가 강제되는데 민사사건은 반드시 변호사가 강제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 변호사 대리 원칙은 뭐냐? 강제되고 있지는 않지만 타인을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소송을 대리시키려면 그 대리인으로 등장하는 자가 변호사 자격자 아니면 안 된다라는 원칙을 87조가 변호사 대리의 원칙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소송을 직접 한다면 그것을 막지는 않아요. 우리 법은. 만약 그걸 막고 변호사가 소송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게 변호사 강제주의가 되는 건데 그걸 막지는 않아요. 그런데 누구를 대리인으로 내세우느냐의 문제로 들어간다면 그 자는 변호사이어야 된다는 게 변호사 대리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런 변호사 대리 원칙을 채택하고 있고 변호사 자격자이기 때문에 두 당사자가 싸움을 하다가 공방을 펼치다가 한쪽이 죽었는데 이 죽은 자에게 소송 대리인이 있다면 그 대리인은 변호사인 것을 원칙으로 하니까 굳이 변호사가 방어에 있어서 쌍방심리에 있어서 이 축이 무너지지 아니한 채 잘 대응해 줄 거라는 전제하에 소송법은 238조가 절차를 중단시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소송 대리인이 있다면 절차를 중단시키지 않고 그대로 진행을 하고 이 소송 대리인은 누구의 대리인으로 이제 취급되는 거예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취급돼서 이렇게 절차가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민법에서는 이 소송 대리인에 해당하는 게 민법에서 임의 대리인은 원래 본인이 사망하면 임의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는데 소송법에서의 임의 대리에 해당하는 본인이 의사로 누구를 대리인으로 내세우는 임의 대리에 대칭되는 건 법정 대리죠. 그 민법에서 법정 대리와 임의 대리 할 때의 개념이 소송법에서도 법정 대리인과 임의 대리인에 해당하는 게 변호사를 소송 대리로 하는 게 대표적인 건데 민사소송법에서는 민법에서와 달리 그런 임의 대리에 있어서 95조 조문을 보면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대리권이 소멸하지 않아요. 즉 민법에서는 본인이 죽으면 대리관계가 끝나버려요. 맡겼던 대리관계가 끝나요. 근데 소송법은 95조가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맡겼던 대리권이 끝나지 않는다라고 95조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238조에 오면 본인이 사망했어도 대리관계가 끝나지 않고 이 대리가 되니까 굳이 절차를 중단시키지 않겠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238조를 이해하려면 95조를 이해해야 되고 95조를 이해하려면 민법을 또 이해해야 돼요. 민법에서의 임의 대리를 이해해야 되겠죠. 그런 관계에서 대리인이 뒷받침해 준다는 전제하에 238조가 대리인이 있다면 중단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사망을 갖고 주로 얘기하는데 합병의 경우 등등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주로 시험은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나 회사가 합병한 것 같고 케이스로 물어봐요. 시험은 항상. 그래서 지금 절차의 중단, 수계 이것까지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종횡무진 뒤로 갔다 다시 앞으로 갔다 하고 있네요. 다시 정리해봐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변론 종결 후에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어디 단계로 왔어요? 소송 도중에 얘기로 왔어요. 소송 도중 중에 특정 승계 얘기를 하다 뭐 인수승계 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소송 도중에 당연승계로서 포괄승계로서의 당사자의 사망 등을 이야기했어요. 되겠죠? 헷갈려요? 왔다 갔다 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어디로 또 끌고 가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소송 전에. 소송 막 내려고 했는데 보니까 원래 그 소유권 분쟁이 있었던 게 을로부터 병한테 넘어갔어요. 대여금 막 받으려고 했는데 을한테 이제 내려고 했는데 을이
직전에 죽었어요. 지금 말하는 시점은 이제 어디예요? 소송 낼 즈음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크게 세 단계의 상황을 내가 말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소송 전 단계 지금 말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소송 끝난 단계 얘기해주고 소송 도중 단계 이야기해주고 지금은 소송 전 단계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 물건이 을과 나하고 싸우는데 소 내려고 하니까 병한테 넘어갔어요. 그럼 만연히 을한테 내면 뭐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만연히 을한테 내봤자 을이 나한테 을이 점유하고 있지 않다든지 을이 소유자가 아닌데 을 타깃으로 해봤자 말짱 꽝이에요. 병을 타깃으로 해야죠. 을을 만연히 타깃으로 하면 뭐예요? 청구가 기각되죠. 을이 나한테 의무가 없는 거죠. 지금 그 의무는 만약 내 말이 맞다면 병한테 얘기해야지 을한테 말해봤자죠. 을하고는 뭐 무슨 문제겠어요? 그 넘기고 그 물건에 대한 뭐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로는 가겠지만 을을 상대로 이 물건 내놔라는 싸움은 이미 병한테 해야지 을하고는 끝난 거죠. 을이 그런 거 넘기고 나를 피해 입힌 것에 대해서 뭐 별도의 어떤 싸움을 벌릴지언정 이 물건 자체는 병하고 싸워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송 전에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는 병하고 해야 돼요. 특정 승계적인 양도 같은 게 있었을 때는. 그 다음에 이번은 소송 내려고 대여금 청구를 막 하려고 했는데 을이 죽었어요. 만연히 을로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도 상속관계를 따져서 병한테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을한테 내봤자 을이 지금 소송 낸 시점이부터는 죽었는데 죽은 사람 상대로 내봤자 어떻게 되겠어요? 당사자가 실제하지 않고 능력이 없는 권리 의무의 단계를 이미 떠난 그런 사람한테 소송 내봤자 어떻게 하겠어요? 이 경우는 당사자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소송 요건으로 부적법 각하당해요. 그냥 그렇게 내버리면. 을을 상대로 만연히 죽은 을, 아버지를 상대로 원래는 빌려줬던 거라는 생각에 자기는 그냥 소송 낼 때도 만연히 을이라는 아버지 상대로 냈는데 사실은 누구를 상대로 냈었어야 돼요? 그 상속인인 아들, 병 등을 상대로 냈었어야 되는 건데 만연히 을을 상대로 내면 그 소송은 당사자 능력이 없는 자, 소송 요건에서 걸려버려요. 본안까지도 가지도 못해요. 본안 가서 기각당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 능력 없는 자를 상대로 실제하지 않는 자를 상대로 한 거니까 부적법 각하당해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저번 때 하나 용어로 뭐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런 상황을. 지금 만연히 죽은 자를 상대로 낸 소송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저번 때 한번 언뜻 내 입에서 나왔는데 이른바 사자 명의소송. 죽은 자 이름으로 냈어요. 그러면 부적법 각하당해요. 그러면 상당히 막 소송하다가 죽은 게 드러나가지고 부적법 각하다는데 민사소송법에 이렇게 절차의 흐름 때문에 절차의 흐름이니까 뭔가 문제가 터졌을 때 곧바로 부적법 각하시키고 이런 자에 집에 가라고 하는 뭐 이런 상황에서 가급적 살려주려는 이런 성향이 좀 있어요. 다시 그걸 똑같은 걸 결국 죽은 줄 알았으면 잘 파악해서 아들 상대로 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이렇게 어디까지 왔는데 여기서 부적법 각하시키면 좀 그러니까 요걸 어차피 이건 전혀 남남도 아니고 그 관계는 그대로 대여금 관계고 상속이라는 것만 생각해주면 아들한테 넘어가는 거고 하니까 이미 대여금 자체의 존부를 막 싸웠던 거를 이런 자리에 뜨고 처음부터 다시 가서 하라고 하기보다는 이미 쌓아진 다툼의 흐름을 아들한테 이어받게 하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죠? 이게 소송 도중이었으면 아까 당연승계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소송 도중이었으면. 근데 지금 문제는 소송 도중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미 죽은 경우예요. 아까 말한 건 뭐예요? 살았던 사람끼리 싸우다가 소송 중에 죽은 거고 지금 말하는 단계는 뭐예요? 이미 죽었는데 이미 죽었으면 상속인을 잘 찾아서 상속인 상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만연히 죽은 자에게 소송을 내서 어느 정도까지 흐름이 왔었어요. 소송 도중에 왔는데 이 소송 도중에서 법원이 딱 보고 이런 자의 아까 말한 당사자의 실제하지 않는 당사자로서 권리 의무 능력이 없는 당사자 능력이 없는 부적법 각하 이렇게 곧바로 간다면 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 어느 정도 흐름이 있기 때문에 아들에게 연계시키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생각을. 그런 제도 비슷한 게 하나 조문에 있어요. 그래서
260조의 피고의 경정이라는 조문 한번 보세요. 피고의 경정. 다시 만약 책으로는 뒤에 소송승계 아까 거기 가서 보세요. 소송승계라는 것에서 쭉 가면 임의적인 당사자 변경에 관한 조문이 있는 부분에서 14-74 아까 소송승계 바로 전 챕터에 14-74에 임의적 당사자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바뀌는 국면의 당사자 변경인데 아까 말한 거는 소송승계가 이루어져서 소송승계는 뭐예요? 사망했다든지 계정물에 양도가 있다든지 했을 때의 영역을 설명을 했는데 지금은 당사자 변경에서 임의적이란 말을 쓰는 거는 임의적이라는 건 아주 우리가 그냥 아주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지 맘대로죠. 아까 법정 대리, 임의 대리 할 때의 용어도 뭐예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거냐? 지 맘대로, 지 의사에 의해서. 좀 더 멋있게 표현하면 지 의사에 의해서. 저질로 표현하면 지 맘대로. 대리인을 삼는 게 임의 대리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임의적 당사자 변경은 뭐예요? 자기 의사에 의해서, 지 맘대로 자기 의사에 의해서 누군가를 막 당사자를 바꾸려고 그래요. 그럼 아까 소송승계와 이 임의적 당사자 변경은 무슨 차이예요? 소송승계는 뭔가 상황이 있어요. 당사자가 사망을 했다든지 당사자가 물건을 팔았기 때문에 바꾸고 싶다든지 어떤 상황이 있는데 지금 임의적 당사자 변경은 뭐예요? 그런 상황이 없는데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지금 임의적 당사자 변경이 지금 사망원 얘기하고 하는 게 뭐냐? 소송 도중에 사망이 있다든지 소송 도중에 계정물에 양도가 있다든지가 당사자의 변경에서 소송 승계인데 지금은 애초에 죽은 걸 자기가 캐치를 못하고 소송을 냈다가 소송 도중에는 지금 뭐 바뀐 건 없어요. 자기가 처음에 제대로 죽은지 파악을 못한 채 낸 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소송 승계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임의적 당사자 변경에서 한번 생각은 해보는데 원칙적으로 당사자를 잘못 삼은 것을 함부로 바꾸는 것은 허용하지 않아요. 임의적으로 당사자를 바꾸는 건 허용하지 않아요. 지금 그 경우에 특별히 하나 또는 그 밖에 이제 또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피고의 경정이라는 260조예요. 260조가 당사자를 잘못 삼았을 때 피고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조문상으로는 원고한테는 적용이 없고 피고에게 적용이 있는 조문이에요. 그 다음에 조문상으로는 1심에서만 인정돼요. 항소심까지 가가지고 갑자기 바꾸면 안 되는 식으로 조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럼 피고의 경정인데 그럼 지금 다시 돌아와서 이른바 사자명의 소송에서 내가 잘 챙기지 못했는지 뭐 했는지 하여튼 만연히 죽은 사람을 상대로 냈는데 지금 소송 도중에 이미 특별한 지금 소송 도중에 벌어진 건 없으니까 임의적인 상황에서의 피고라면 그런 상황이 피고에서 이루어졌던 잘못 삼은 것이었다면 내가 피고 경정을 원한다 했을 때 이 조문을 혹시 검토는 할 수 있는데 판례는 인정하지 않고 학설은 이렇게 하면 된다는데 판례는 피고의 경정이라는 260조를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처리해 주냐면 더 쉽게 처리해 줘요. 피고의 경정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돼요. 바꾸는 당사자를. 그런데 판례는 오히려 당사자 표시 정정이라고 조문에는 없는 제도인데 그럼 느낌이 어때요? 당사자를 바꾸는 거와 당사자를 표시 정정하는 거에 있어서 표시 정정이 좀 더 손쉬운 거죠. 표시 정정은 표시를 살짝 바꾼다 이런 느낌이죠. 뭐 수정한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뭔가 그럼 우리가 수정하고 정정하려면 본질적인 것이 헝클어지는 거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잘 생각해보세요. 뭔가 누가 봐도 이건 이렇게 A라고 할 걸 B로 잘못했다든지 하는 뭐 이런 오류 같은 것을 이렇게 수정한다 정정한다 이런 느낌이지 바꾸는 거는 보통은 본질적인 것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의적 당사자 변경의 변경은 당사자 자체가 본질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로 바뀌는 거예요. 물론 그 측면을 판례는 표시정정으로 보면서 그건
원래는 같은 거다.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니까 표시 정정으로 처리하게끔 해줘요. 실무는. 그런데 학자들은 아니다. 그건 이렇게 표시 정정으로 일처할 게 아니라 분명히 인격체로는 아버지와 아들이지만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무슨 또 개콘이 생각나네. 그 폐지됐나? 개콘을 안 본 사람은 무슨 얘기인지 몰라. 뭐 되게 중독성 있어 그 음악이. 뚱뚱하지 않아서 모르나? 그런 프로가 하나 있었어. 그 표시 정정의 영역으로 실무는 처리한다. 표시 정정에. 근데 학설은 이게 분명히 별도의 인격체다. 둘이 뚱뚱하다고 똑같은 게 아니다. 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변경하는 영역으로 굳이 한다면 피고의 경정이라는 이런 것으로 처리해야 된다라는 게 학설의 입장인데 실무는 표시 정정으로 처리해요. 실무는. 그러니까 그것을 캐치해가지고 이렇게 캐치해서 잘 파악해서 아들을 상대로 냈었어야 되는데 만연히 캐치가 안 됐는지 뭐 했는지 아버지를 상대로 냈을 때 소송 도중에 슬쩍 바꾸는 이것을 표시 정정으로 가볍게 해줄 수 있는 게 실무의 입장인데 학설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싸움이에요. 최근 판례는 더 나가서 표시 정정 그거와 관련해서 그 앞에 사자명의 소송은 어디 가서 보면 되냐면 당사자의 확정이라는 데 가서 보면 돼요. 당사자의 확정이라는 데 가서 보면 사자명의 소송이 옆번호 2-28에 가로 2 옆번호 2-28에 가로 2에 보면 사자명의 소송이라고 나오는데 2011년 판례는 심지어 2011년 판례는 각주 22의 마지막 판례를 보면 사망 사실을 좀 아까까지는 우리가 그걸 잘 챙기지 못해서 만연히 죽은 사람 이름을 냈는데 실제 죽었는지 알면서도 낸 경우까지도 소송하다가 아들로 표시정정을 인정하고 있는 판례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2011년 판례는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럼 지금 내가 뭐 때문에 이 판례를 갖고 끌고 들어가냐면 구체적 판례까지 얘기하냐면 소송을 이제 내는 단계에서 시효가 완성되려고 그래요. 어떤 뭐 금융권, 제2금융권 이런 데서 옛날에 막 10년 전에 빌려줬던 거가 이제 막 그래가지고 지금 챙겨가지고 추심을 하는데 거의 완성되게 생겼는데 사망을 했어요. 그 지금 보니까 그 원래 빌려갔던 사람이. 그래가지고 상속 아들들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제 하면 되는데 지금은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알았어요. 죽은지 알았는데도 왜 만연히 죽은 자 이름을 냈냐면 지금 아들을 찾아서 막 소송 내기까지는 시급해요. 막 시효가 지금 완성되려고 하니까 일단 아버지 이름으로 낸 거예요. 그 죽은 사람. 그래가지고 그 죽은 사람 이름으로 내가지고 이제 차분히 소송을 하면 이제 소송을 하면 여러분이 그냥 사실은 여러분이 상속인이 누군지 금방 알 것 같지만 개인 정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호적 등본에 해당하는 요새 그거 찬찬히 찾아보고 주민등록 어디 추적하고 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신용 뭐 흥신소 이런 데서 해주기도 한다는데 정식의 소송 절차를 밟지 않고 그 전에는 그런 것을 파헤치기가 쉽지는 또 않아요. 정식 소송이 되면 이제 소송에서 소송이 났으니까 그런 걸 추적하겠다는 서류를 제출해서 이런 정보를 확보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는데 뭐 가족관계 이런 등록부 같은 걸 이제 추적 옛날에 호적 등본에 해당하는 걸 추적할 수 있는 게 소송이 되면 이제 정식으로 그런 절차에 따라서 받아낼 수 있지만 소송 전에는 사실은 자기가 그런 걸 우연히 갖고 있지 않은 이상은 뭐 뭔가 이렇게 뭐죠 그런 흥신소 비슷한데 의뢰한다 막 이런 불법적인 것도 쓰기도 하고 하는데 하여튼 그게 쉽지 않으니까 지금 급한 마당에 일단 소송을 낸 거예요. 시효가 완성될 것 같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소송 절차를 통해서 이런 것을 이제 공문서 이런 것을 조회를 해가지고 파악을 해서 바꾼 거예요. 아들들로. 그런데 그 바꾸는 과정을 판례가 2011 판례가 그것까지도 표시정정을 인정한 거예요. 표시정정을. 원래의 시작은 당사자 사망 사실을 모르고 했다가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됐다가 부적법 각하시켜서 다시 절차를 처음부터 밟으라고 하기보다는 거기서 이렇게 바꾸는 표시정정의 절차로 해줬던 것을 당사자 사망을 알면서까지 낸 경우까지도 2011년에서는 인정해주고 있는데 그 차이는 뭐냐? 표시정정은
그 본질적인 걸 바꾼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좀 가벼운 느낌이니까 시효가 어디서 내면 괜찮냐면 애초에 소재기한 때 잘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여기서 하나 알아둬야 되는 것은 여러분 민법의 168조 등에 보면 청구, 즉 재판상 청구가 시효 중단 사유예요. 그래서 소를 제기하면 시효가 중단이 돼요. 그래서 아까 같은 상황에서 일단 급한 나머지 소송을 냈어요. 근데 그것을 갖다 피고의 경정에 260조로 처리하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애초에 낸 소는 지금 변경되기 전에 을을 상대로 냈고 병으로 바뀐 상태에서의 시효는 병으로 피고가 경정 신청서가 들어간 그 단계에서의 고개 소재기한 시점으로 봐서 중단이 그때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급해서 시효 중단 때문에 냈는데 피고 경정으로 처리해주면 그 의미가 살아요, 안 살아요? 260조에 의해서 피고 경정으로 처리하면 경정 신청서가 들어갈 때 되니까 이미 그때는 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으로 접어들어서 바뀌는 그 시점으로 한다라면 애초에 시효 중단을 하려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표시 정정으로 해주면 어떻다? 그건 연속성을 가볍게 체인지하는 거 정도에서 원래 게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한테 다급한 마음에 냈던 그 소재기 시점으로 시효가 중단된 게 병한테도 계속 결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시 정정의 경우는 시효를 중단시키려는 그게 의미가 사는 거예요. 근데 피고의 경정으로 260조 조문을 보면 변경 신청서에 관한 그게 들어간 때라고 265조 등의 시효 중단에 관한 조문을 보면 그런 신청서가 들어간 때 중단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아마 265조일지 모르겠는데 한번 봐보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그러니까 시효 중단은 청구, 그러니까 소가 들어간 때인데 당사자 변경 같은 게 이루어졌을 때는 그 변경 신청서가 들어간. 그러니까 을한테는 애초에 소재기 시점이지만 병으로 바꾼 시점은 병한테 바뀐 신청서가 들어간 시점이니까 그 시점이 한 1, 2, 3개월 지나면서 시효가 만약 완성되는 시점에 접어들었다면 시효를 중단시키려는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판례는 그런 의미를 살려주려고 그랬는지 이런 경우까지도 당사자의 사망 사실을 안 경우까지도 급한 나머지 냈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 뭐 그 바탕하에 소송 도중에 이 당사자의 표시 정정으로 허용을 하고 있다. 피고의 경정으로 처리했을 때는 만약에 시효가 그 변경 신청서 시점에 들어가는 거니까 지금 표시 정정과 만약 이 상황이 그 시점이 만약 완성되는 시점이었다면 의미가 차이가 있게 된다. 이해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판례까지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을 배우다가 그 다음에 소송 승계라는 것을 배우다가 그 다음에 당사자 사망과 관련해서 변론 종결 후에 승계는 당연 승계로서의 사망도 승계는 뭐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소송 도중에 포괄적인 당연 승계가 있었을 때 절차가 중단되고 상訴인이 수계한다. 그렇지만 소송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굳이 중단을 시키지 않는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소재기 시점에 이런 상황이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예컨대 소재기 시점에 이미 싸움 벌리고 있는 물건이 병한테 가 있으면 병을 타깃으로 해야 된다. 을로 타깃해봤자 안 된다. 그 다음에 소송 제기 시점에 이미 을이 대여금 청구 같은 데서 죽었을 때 상속인을 상대로 내야 된다. 만연히 죽은 자를 상대로 내면 만약 부적법 각하되는데 다행히 소송이 어느 시점에 이르렀을 때 을과 병이 바뀌는 게 함부로 임의적 당사자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취지는 뭐겠어요? 그것도 계속 설명에 실패하는 그 영역이죠. 을이 어디까지 지금 진행을 했는데 실은 당사자가 병으로 삼았었어야 된다고 병으로 바꾸는 것을 특별히 뭔가 소송 중에 바뀐 게 없는데 임의적으로 그 원하는 사람의 의사에 따라서 바꿔주면 상대방 을과 병 사이에서 갑이 바꾸고 싶은 필요성이 있어서 뭔가 바꾸겠다고 하는데 소송 뒷거서다가 을이 아니다 병인 것 같다 해서 병을 바꾸는 것을 임의로 바꾸는 데 대해서 어떤 이 경향이 여기서도 똑같이 나와요.
갑의 입장에서 뭔가 바꾸는 게 필요성이 있으니까 바꾸려고 하겠죠. 을보다는 병이 뭔가 지금 마땅하다고 생각하니까 바꾸려고 하겠죠. 그런데 을과 병으로 바꾸는 데 대해서 어떤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원인이 있는 것을 아까는 당사자가 사망을 했다든지 당사자가 목적물을 팔았기 때문에 승계를 시키겠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그게 당사자 변경 중에 소송 승계의 영역인데 당사자 변경 중에 소송 승계에 앞서서 임의적 당사자 변경이라는 영역의 부분서는 그런 게 없는데 내 마음에 의해서 바꾸려고 했을 때의 바꿀 필요성을 생각해 주지만 그것보다는 이쪽 반대편이 을이 어느 정도까지 방어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병으로 이쪽이 바꾼다고 해서 병을 끌어들여서 너가 이제 피고다. 너 소송 이어받아서 해야 된다라고 병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병은 어떤 상황이에요? 을이 어느 부분까지 진행한 것을 이어받아서 지금 하는 거에 있어서 이 당사자의 방어의 절차 보장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설명에 실패하는 계속 그거잖아요. 너가 열심히 여기서 너는 열심히 얼굴은 열심히 하게 생겼는데 그래서 자꾸 열심히 하는 거로 가야 되는데 그럼 설명에 실패하고 깽판을 치고 있는 것을 소송 도중에 내가 확 바꿨어요. 너 나가 하고 어떤 사람 앉혀놓고 그 다음 사람은 그래도 차분히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어떤 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얘가 깽판 친 게 남아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병의 입장에서 을이 깽판 친 것을 병이 이어받아서 자기가 아무리 잘해도 이미 깽판 쳐놓은 것에 대해서 승계가 된 이상은 그게 살아있으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중시했을 때 당사자의 절차 보장을 중시했을 때 임의적이라는 의미에서 당사자 변경은 함부로 인정해서는 되겠다 안 되겠다?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지금 내가 얘기를 그렇게 끌고 갔잖아. 응? 뭐 함정 있는 질문이 아니야. 그냥 제대로 된 질문이야. 잘 생각해봐. 예컨대 원고 입장에서는 뭔가 지금 을이 아닌 것 같아. 지금 하다 보니까. 그래서 병으로 바꾸고 싶은데 을이 엉겹길에 지금 소송당해가지고 이제 을 속셈은 그럴 거야. 카부켜가 왜 나한테 냈지? 병한테 내야 되는데 해서 별로 소송에 성의도 없이 그냥 와서 했는데 이제 제대로 병으로 바꿔주면 병의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을한테 낸 것이 의미 없어지고 다시 시작한다면 모를까. 지금 변경이 인정된다면 어떤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을이 이렇게 맡아서 했던 어느 부분까지를 가지고 병이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이어서 시작하는 거니까 병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아무리 잘해도 을 부분이 어떻게 해놨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관여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상황이 있는 거니까 거기에서 절차 보장이 미진하니까 임의적 당사자 변경은 함부로 인정해서는 안 되고 조문에 있는 피고의 경정의 요건 같은 거 거기에 보면 나름대로 요건하에 인정되는 고틀만 인정하고 있지 함부로는 임의적 당사자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 게 실무인데 다만 학설은 조금 더 조문에 있는 거 아니더라도 예컨대 피고의 경정 같은 경우도 그럼 원고 측도 뭐 그런 거 해주면 안 되겠느냐 뭐 등등 또 1심에 하는 게 아니라 뭐 항소심에서도 해주면 안 되겠느냐 등등 조금 융통성 있게 넓은 의미에서 포착은 하려고 하지만 실무는 적어도 임의적 당사자 변경은 함부로 인정해서는 안 되겠다. 조문에 있는 그 자체로만 인정하겠다라는 이런 자세를 실무는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해봐요. 오늘 거 쉬웠어요? 오늘 거는? 아버지와 아들 때문에 쉬웠어요?